자, 뉘조 할머니에 대해서 저번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저번에 방송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좀 상세하게 좀 알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방송이 계속 있었으면 뭐하는데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이제 강의하듯이 그렇게 세세하게 쪼개서 분석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어사제 하누님, 저 맨 처음에 선생님 강의록을 보고 하누님이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하누님 뭐지? 하나님이나 하느님은 들어봤어도 하누님은 못 들어봤는데 이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이희성 그 국어 대사전을 보게 되면 하누님은 하나님의 방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소남자 선생님의 해석되려면 하누님은 하나밖에 없는 누님, 누워서 시를 받는 분을 바로 하누님이라 이렇게 명모를 하셨더라고요. 자, 하누님을 하느님이 방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고조선을 창건한 역사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누님은 이 세상에서 여성을 상징한 누에를 말하고 하나님 염제 신농시 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뉘조 할머니는 신농시 그분의 딸이면서도 동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선진시대의 그 친척명 뭐냐 관계 명령을 보게 되면 제부 제모인 상태에서 그 상을 알아야지 어떻게 딸이 되면서 동생이 되느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남자 선생님이 조선이라는 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며 곧 한국 민俗에서 삼신 할머니라고 말하는 실질 인물이며 현재 자기들이 한족이라고 지칭하는 유용시 후손들이 시조모이며 황제의 정비이기도 하다. 자, 이거 보세요. 이분 곰이죠, 곰. 유용족이. 자, 그러면 뉘조 할머니 황제족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조 할머니는 바로 웅족이죠. 자, 호족은 바로 또 황제족을 말합니다. 그러면 당군실화에 나오는 웅족과 호족은 전부 다 중국 화족에 신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구를 이야기하고 당구를 빨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조금 말이 어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마천이 사기 본계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자. 자, 호남성이 아니라 산동성의 서쪽은 섬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신농시 그 분들이 전부 다 섬서성에 계셨기 때문에 섬서성의 딸을 취했기 때문에 선의 딸을 취하니 이분이 뉘조다. 뉘조는 황제의 정비로 두 아들 낳으니 그 후에가 모두 천하가 있었다. 그 하나는 현효라고 했으니 청양이고 청양은 강수에 내려가 살았으며 그 두 번째가 창인이 약수에 내려가 살았다. 창이가 축선씨를 딸에 취하니 창목이라고 하고 고향을 낳았다. 고향은 성스러운 덕이 있다. 황제가 돌아가시니 교선에 장사 지냈다. 그 손자 창이의 아들 고향에 즉위하니 이분이 제전옥이다. 자, 고향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제전옥 고향시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화주시죠. 그럼 대화주시를 창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대화주시 부인이 누굽니까? 상이죠. 상이 또는 항이, 항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하가라 이름 자체도 자 2조 때는 굉장히 폄하시켜서 이야기를 했죠. 자, 사마천의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락 선생이 이를 제기한 문제는 황제 헌원은 현운이라고 고쳐서 읽었습니다. 왜 현운이라고 했습니까? 얘 떠들이 족속이에요. 어디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사냥하면서 사냥감 쫓아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검은 구름처럼 그냥 몰려다니면서 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현운이라고 했죠. 헌원은 사마천이
황제 이주의 역사를 쓰면서 헌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흥진여가 바로 앞에서 하누님이 해석과 같이 신농시의 딸에게 장가갔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서쪽 언덕에 사는 사람의 딸이라고 속이고 누에와 할머니 잠조를 누조라고, 자, 이 뉘자란 보세요. 여성 계집녀 변에 밭이 있고 밑에 실사가 있죠. 그러니까 누에 농사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뉘조라고 거짓 꾸몄으며 제 소씨가 진나라의 서지에 제사 지낸 주신임을 감추기 위해서 현연이 청량이라고 엉뚱한 이름으로 기록했으며,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대목은 뉘조씨가 낳았다는 아들 창이는 마치 남자인 양 속였으며, 실은 황제와 뉘조 사이에 태어난 제 소위 시 누니므라 누이로 신농씨의 큰 아들인 희화의 큰마나에 되시는 달림 항아씨를 남장을 입혀서 촉산씨를 따라 취하여 고양시를 낳았냐 서투른 연구를 꾸몄다. 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왜 그렇게 꾸몄습니까? 떳떳하지 못해요. 자기가 뭔가 되는데 되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꾸며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들려오는 얘기를 그렇게 꾸몄죠. 누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바로 공구입니다. 공자입니다. 무당의 자식인 공구입니다. 이 공구가 그런 짓을 자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구는 역사에 너무나 큰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공자를 빨고 공자의 가장 나쁜 말, 그냥 이러해야 하느니라 빨던 맹자를 갖고 와서 2조 518년간, 그러니까 맹자의 학설을 현실에 투영시키려고 짜놓은 게 뭡니까?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자의 학설을 가지고 조선을 그렇게 통치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거짓말, 완전 구라만 치면서 이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자, 그런 까닭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현대 역사가 사마천이 어디서 취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나 루조라고 표기했다. 이는 사기 5제 봉기에 당나라 때 사람 사마정이 색은 주로 단 것에 따르면 진나라의 황모밀이 제왕세기를 인용하여 황제의 원비는 선흥씨 딸로 이름은 뉘조라 했으며 창의를 낳았다는 누조와 같은 이름이다. 사마천이 같은 시대 사람인 대덕이 대대레이 제게에서도 뉘조라고 쓰고 황제 원비며 형효와 창의를 낳았으며 청양은 지수에 내려가서 살았으며 창의는 약수에 내려가서 살았다고 기록한 요즘에, 여기에 요즘 사람 고명의 주에는 한서 고문 인표에는 루조, 국어에는 루조 그밖에 뇌조라고 쓰여 있다고 되어 있다. 자, 이 대대를 한번 보세요. 대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당군 빠른 애들이 열심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건 당군의 어떤 경이다. 천부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아주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부경 한번 읽어보세요. 기운이 없어요. 어떤 경을 읽으면 그 글 속에 항상 어떤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기운이 없어요. 맹탕입니다. 자, 그 천부경은 짜깁기 한 거예요. 바로 여기 대대래 바로 그 천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대래는 한대 이전에 어떤 역사 철학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 안에 천부경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최치현이가 와가지고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당군빨리들은 천부경이 뭐 대단한 경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봐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려면 반만전의 문자를 통해서 본 그 역사를 보면 그 진위를 정확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천부경 대대례를 한번 보시고 그 어느 구절에 천부경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천부경을 짜집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로 눈이 또 뇌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한국어 누에와 누님에서 말을 한 것이며, 선흥시라고 말한 것은 막연하게 서쪽 언덕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이 섬서 지방이 염제신농시를 감추는 말이다. 왜 염제신농시를 감추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한약방에 가면은 예전에 인신우수죠.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가 되는 그 모습을 염제신농시를 표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보게 되면 희화시가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깨비 기차로 보고 거기서 다리가 하나,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모습이 바로 인신우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한약방에 걸려있던 인신우수의 그 상은 염제신농시가 아니라 대화주시를 가리키는 거라고 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락빙기 선생의 중국 상고사의 실론, 이 자서에서 고조선 시대 한학에서 말하는 오제시대 청동기 명문인 용구에 새겨진 누에신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자, 먼저 한번 또 이제 다음번에는 용구에 나오는, 그러니까 상고사의 실론에 있는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염제신농시 딸이 한 분밖에 없는 누님이신 하느님이다. 곧 양씨의 딸, 양녀 누의 진씨이다. 자, 여기서 강씨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강씨는 황제족의 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쪽 지방에 말해서 누이라는 말은 누나나 누에의 준말로 쓰이는 것도 진안이라는 이름과 아울러 오랜 옛날 말이 전해진 것임을 알려줄 수가 있다. 양녀는 양씨의 딸로 곧 현재도 신농시 후손으로 자칭하고 있는 진양 강씨의 강이 나온 근본 내용을 그쳐서 역사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용구는 실제로 하누님인 누님, 누워서 시를 받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고조선 시대에서 남겨져 전해 내려온 유일한 청동기 명문이다. 락 선생의 중국 상고사의 실론에서 영국이 금세기 중국어의 권위로 상정되고 있는 조셉 니담이 중국 과학기술사, 그러니까 우리의 근문신공을 보게 되면 조셉 니담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일으킨, 역사를 시작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우리나라를 잡으려고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한 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등 뒤로 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 같이 어떻게든지 협력을 하려고 해야지 그 나라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자를 잘 풀어내게 되면 동양학의 기본 원리는 물론 천주학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을 시조를 빚어냈다는 거짓말도 명백하게 되찾을 수 있다. 나아가서 한국학이 동양 고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신화를 새로이 해석해내야 한다는 과제가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자, 우리가 전에도 늘상 고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고뇌 후손들에서 불교가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또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 속에서 현재의 종교의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알라도 나오고, 알라가 누구라고 했죠? 순임금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순표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전제 공부를 다시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보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곡과 제요화, 제요, 그래서 제지에 대해서도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다 수업할 때 다 했습니다. 한 번 더 이 방송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같은 순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외족이니까 제국도 그렇고, 제국에서부터 60갑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그 역사가 정치 투쟁이 아주 살벌해지기 시작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제국을 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다음번에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잠시 삼신 할머니에다 전문을 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그때 차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다음에는 삼신 할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신 할머니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차신론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차신론을 할지 제국을 하게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겠지만은 아마 차신론을 더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선이 조자가 생기는 과정에서 일자를 하나님의 인식 부호였듯이 의자는 하나님이 따님인 하느님이 최초의 인식 부호였다. 이 부호를 잘못 읽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짓 선전에 생기게 되고, 이 여성의 잠금 못은 바로 토독지서, 자, 여자와 둘을 얻음으로 해가지고 상서로운 기운이 왔다란 말을 하게 되죠. 토독지서. 저희 낙 선생님은 이 토덕, 일반적으로 토덕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얻을 득자서 토득지서라고 또 바꿔서 이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를 얻으면서 그 상서로움이 왔다. 그래서 자기들의 왕족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국은 어차피 우리를 내세워야지 쓸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를 깔아뭉개면 중국은 망합니다. 전에 어떤 진도 쪽에 어떤 1대1로 해가지고 이쪽을 하는데, 진도에서 서해안을 뭐 철도 놓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중국이 아주 급하게 망하는 걸 보여줘요. 걔네들이 이 한반도를 건드리면은 그렇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국 족속들은, 중국 화족들은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그건 곧 망합니다. 망할 때가 돼서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을 건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되는 일은, 중국이 망하는 것은 이제 천지에서 짜여진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게 아주 허무하게 망하게 될 겁니다. 황제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시주의 자리에 나서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자는 누에가 변하여 용이 되고 별진이 되고 드디어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 딸이 변하여 땅이 되었다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풍운 조화를 다스리는 신하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중국 상고사의 실로는 누에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제목의 그 테마로 해가지고 글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누에 할머니 딸은 단군 신하의 공녀가 되는가 하면, 고선녀에 이르러선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독교 창세기의 주인이 되어 하느님으로 격상된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딱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인물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현 인류 종교의 그 인물들이 누구를 말하는가, 거기서는 어떻게 변모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느냐. 인간의 환상이 깨지죠. 왜? 지금은 환상이 깨질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존시대, 인간이 하늘로 땅으로 사람으로 한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바로 쓰는 그때가 되겠다. 인간의 본연 자세로 들어가야지 모든 상황이, 몸도 바르게 되고 정신도 바르게 되고 마음도 바르게 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환상을 쫓는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 모습을 되찾아야지 앞으로 오는 엄청난 대격변에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몸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여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물보인 여우의 일반적인 해석과 같이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하여금 헛꿈을 꾸는 벗을 길러내게 하는 종교의 마술사가 된다. 화가족이 자의 족속을 높이기 위해 우를 신농시에 하나님을 위에 놓고 장난질 찾게 어떻게 우를 오르 태어 복귀 이 우가 복귀죠. 근데 태어 복귀로 이름을 불러가지고 태오시하고 복귀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태오 복귀라고 해가지고 신농시 위쪽으로 올려버려야죠. 이렇게 장난쳤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보면 중놈 하는 것이 얼마나 치졸한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성상을 습성을 가진 족속이기 때문에 그게 치졸해요. 중놈들은 아주 아싸라지가 못하죠. 근데 그 치졸함을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아주 존경까지 했으니 이조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동양학은 복희와 여호와는 하나님 위치를 찾으는 말도 안 되는 인류 창조신으로 둔갑시켜버린다. 자, 이 또 우임금이 또 서쪽으로 넘어가서 제우스가 됩니다. 자,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는 뭐냐? 바람둥이죠. 어디 가서 아무 데 가서 씨를 뿌려가지고 그 족속을 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종교가 바로 서기 때문에 종교의 허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에 의해서 내 목숨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터닝 포인트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천 역사, 자, 분열 발달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성적인 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 되어야지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것이 어느 정도 어떤 것이 판단이 될 때 이제 몸에는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 말을 이 카프라가 참 잘 말을 했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성적인 것과 직관적인 것은 인간 마음이 작용하는 상형을 보완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직관력은 누가 뛰어납니까? 이성적인 남성이지만 직관력은 여자들이 참 뛰어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이고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적이다. 그것은 지식인의 영역에 속하고 그것은 구별하고 측정하고 종류별로 나눈 것이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동양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씹어가지고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러니까 외국어로 쓴 영어로 쓴 주역을 보면 굉장히 편하게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 실력이 그 정도 돼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영어를 보게 되면 동양학이 더 쉽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동양학을 공부하려면 미국이나 영국을 가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성적인 지식은 쪼개져 분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인 거죠. 선천 역사는 왜? 분열 발달하기 때문에. 반면에 직관적인 지식은 깨달음이 확장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식적이 아닌 경험의 근거를 바탕을 두고 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보고 그냥 알아야 돼. 느껴야 돼. 왜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그것이 왜 그런 거를 그냥 아는 그것이 몸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하면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이 조금 퇴화되죠. 퇴화되면서 감각적인 직관력이 뛰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은 즉 직관적인 지식은 종합적으로 다루고 전체적이고 일차원적이 아닌 경향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성적인 지식은 자기 중심적인 즉 양적인 행위를 발생시킬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직관적인 지혜는 생태학적인 음적인 행위이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생태학적이 뭡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다음에 뉴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뉴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방식은 인간을 하나의 고정적인 고정 물리학이죠. 고정 정지된 채로 보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이 근대 철학이 나오게 된 연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먼저 과학적인 사고가 생긴 다음에 철학이 형성이 된 겁니다. 현대 철학은. 자, 이제는 그 고전 물리학을 생태적 물리학으로 요새는 그 분야가 어떤 생태학적인 행정이나 경제학에서도 생태학적인 이론이 많이 부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고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눈이 열리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제 음이시대. 직관력이 나타나는 시대. 그러니까 직관력이 더 뛰어나려면 그만큼 사람은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남성적인, 양적인 것이 버려지고 음적인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냥 텔레파시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 가치와 태도에 대한 탐구이다. 우리는 우리 이 목적을 위해 음과 양에 대한 연관은 가장 유용해질 것이다. 음은 여성적인 것이고 수축적이고 반응적이고 협력적이고 직관적이고 종합적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 키우는 것도 애들 양육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키우죠. 그래서 남자는 애들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양은 남선적이고 또 요구 또는 주장하는 자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적인 것은 나쁜 것이죠. 나쁜 것. 그러니까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나쁜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쁜이라는 얘기죠. 또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죠. 고로 이성적인 사고로는 궁극적 진리 즉 도에 근접할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를 엄청 많이 지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만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사고를, 그 지식을 버리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몸이 되어져야 하고, 몸이 되어지는 상태가 그냥 몸이 되게끔 되어집니까? 그거 안 됩니다. 양적인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쳐야 돼요. 다치면서 자꾸만 쫄아들어야 돼요. 양적인 것은 자꾸만 뛰쳐나가려고 그러죠. 내 안에서 자꾸만 가두어지면서 더 이상 바깥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열려고 하죠. 열려고 하면서 책을 접하게 되고 다른 여러 사물도 접하게 되면서 종합적인 사고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형성이 되어야지 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아프지 않는 사람, 아프지 않은 남자는 몸이 되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남자라도 몸이 좀 아팠던 사람.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오시는 분 남성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50대 60대 되면 다 아프겠지만은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그 몸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한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되어지는 순간 직관력이 뛰어나게 되고 상황 판단이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는 눈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하고 보는 눈이 틀리죠. 이제는
지금 이 시간에서 벌어진 일이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그 과정을 딱 알면, 아, 이것이 그렇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순간들이구나라는 것을 읽게 되죠. 그래서 그 한순간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매몰되지 않아야 돼요. 순간에 매몰다, 이거 하면 어때?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몸이 상하게 됩니다. 자, 몸이란 게 굉장히 기묘합니다. 자, 몸이 되어지면 공부가 되는 거고, 몸이 되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제 몸이 탈진이 되지만, 그래서 몸을 치료를 해 주는 거죠. 왜? 제가 항상 말을 하잖아요.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만들어주지 못하면 저도 순수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말로 하는 사기꾼은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제 몸이 탈진되더라도 또 하다가 몇 주 쉬면 또 몸이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야장차 앉아서 수행만을 해서는 안 되고 폭넓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렇게 쌓인 지식을 버리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오면서 몸에 기적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된다. 제가 그 표본이니까요. 물론 엄청나게 다치면서 몸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버리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물욕이라든지 어떤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되고, 집착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편해지니까 이렇게 또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몸 안의 기혈을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양의학에 통해야 한다. 그래서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이 몸은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고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죠. 물론 그 전에 20대 때 수지를 좀 공부했고, 그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온몸에 무슨 체침도 알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단전 호흡을 또 몇 년 했기 때문에 기 돌리는 것이 그 당시에 기맥이 뚫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이죠. 중반에 뚫리고, 그리고 나서 수행법이 어느 게 더 태울 줄 아니까 엄청나게 어떤 그 나쁜 과정을 떨치는 과정이 몸에 굉장히 부담이 하는 것보다 타격이 오더라고요. 그 물리적인 타격이 됐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든지 그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태울주 기운이 온전하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옛말에 화복이란 말을 하죠. 복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화복. 화를 겪은 후에, 화를 감당한 뒤에 복이 이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몸이 아파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픈 과정을 넘기면서 이제 새로운 배움, 새로운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픔을 자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터득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치료를 할 때, 사람들을 치료할 때 여기서 이것이 뭐다 이야기가 어떻게 치료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그걸 알고 행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오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 제 몸이 상해져도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시간은 이미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시간이 그 시간 안에 몸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여기 오면 된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면서 여러 가지 의학책을 보면서 터득하게 됐죠.
그러니까 몸의 기회, 그러니까 이 책을 봐도, 의학책을 봐도 이것이 무슨 얘기다. 일반 사람이 쓰는 얘기를 더 깊이 보게 되니까 더 자세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본능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냥 알게 돼요. 현재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는데 이 일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가를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빨리 준비하게 되죠. 그 준비는 마음의 준비도 될 수가 있고 몸의 준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하지 않아도 그 일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예시인가를 그냥 직감대로 알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방송하는데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말이 조금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에 이걸 터닝 포인트 할 때 먼저 뉴턴, 데카르트 기계론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아마 타오 피직스를 이제는 한 번 더 거기서 연이어서 계속 활용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이것도 카프라의 책이니까. 그러니까 타오 피직스는 이것이 터닝 포인트 전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고,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과정이 사상적인 배경을 이야기한 것이 타오 피직스입니다. 물리학의 도조.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짬뽕을 시켜가지고 하더라도 제가 한번 이제 알게끔 이제는 이제 매듭을 질 때가 됐습니다. 매듭이 진다는 얘기 뭡니까? 세상에 이 지금 이 잡스러운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인종 청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몸을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